자, 일단 첫 번째 뉴스가 총리실이 가짜 뉴스를 배포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거 기사를 먼저 읽기 전에 이 점을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러한 피습과 이 테러가 일어난 사안에 대해서 국가 공권력의 또는 국가 행정기관의 최상부층이 사전에 이 모든 정황을 축소시키고 모든 정보에 대한 가짜 뉴스를 만들어 뿌리고 있다는 것은 이게 결코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한다는 개념에서 여러분들 이 뉴스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셔야 됩니다. 먼저 뉴스 내용 보고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어제 이재명 대표의 부상은 1cm 열상으로 경상 추정된다는 가짜뉴스의 시발점이 총리실로 드러났다면서 경위를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어제 오전 국회 행안위에 출석한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재명 대표 피습 당시 최초 문자에 1cm, 열상, 출혈량이 적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데 대해서 밑에 보면 대테러 종합상황실이라고 돼 있다며 저희뿐 아니라 소방, 각종 기관에서 보고를 받아 하는 기관이라고 대답했는데요. 이 문자는 총리실 산하 대테러 종합상황실 소속 경찰이 소방으로부터 보고받아 작성했다는 겁니다. 이 문자 자체가 진짜 최악인데. 모두 거짓말이죠. 하나하나씩 볼까요? 자, 첫 번째로 피습 사건 2보입니다. 의식이 있음으로 나와 있죠. 근데 병원으로 옮겨지기 전까지 의식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의식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상황이었죠. 자, 내부 내용을 보겠습니다. 10시 27분경 가덕도 방문, 여기까지는 맞아요. 자, 차량으로 이동 중인 이재명 대표라고 했어요. 근데 이건 차량 이동이 아니라 여러분이 장소를 보시면 알지만, 일종의 이제 공원 같은 위치 안에서 피습을 당한 겁니다. 근데 목 부위를 피습을 당했는데 과도라고 표현하고 있죠. 다 틀렸어? 네, 과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스스로 어떤 이번 테러를 대비해서 본인이 스스로 개조한 칼로 이거가 있었고요. 검이라고 해야지, 검. 네. 그리고 불상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6, 70대 노인으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 네. 노인을 강조한 거죠. 그것도 70대까지도 올려놨어요. 그러네. 거기에서 지혈 중이며 출혈량이 적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출혈량은 엄청났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러한 그러니까 야당 대표에 대한 피습이 일어났는데 현장 보존을 한 게 아니라 사고가 일어나고 30분도 안 되는 시간에 경찰관들이 데크를 치우고요. 물을 뿌려서 핏자국을 지우는 사실상의 증거 훼손 작업을 합니다. 증거인멸이죠, 경찰이. 네. 물 청소를 해, 어떻게. 그러면서 진짜. 총리실이 1cm의 열상이고 경상이다라고 뉴스를 낸다는 거죠. 그럼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총리실은 대한민국의 최고의 행정기관, 대통령실 밑에 있는 행정기관이고, 네. 아까 말한 대로 대테러에 대한 또는 뭐 각종 국내에 있는 모든 정보를 소싱하는 데예요. 근데 이 소싱하는 데에 경찰, 소방, 언론을 통해서든 어떠한 자료가 올라오는데 그 자료들이 전부 다 틀린 자료가 올라올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정부가 가짜뉴스를 뿌리는 거예요. 이거는 일부러 이러한 가짜 뉴스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밑에서 이거를 전부 다 정상적으로 올라온 정보를 총리실이 이렇게 만들어서 역으로 뿌린 거예요. 이걸 먼저 뿌려버리면요. 어떤 언론도 그 당시에 피습했던 당시에 그 사람이 고의적이었고 이동하고 있는 도보로 이동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노리고 습격을 했고 목을 찔렀고 흉기를 사용했고 엄청난 출혈이 있었으며 심한 자상을 입어서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갔을 거예요. 원래는. 소방서가 거짓말을 하겠어요? 소방서에서 구급 응급 대원이 열상과 자상을 구분 못해갖고 용어를 이렇게 썼을까요? 출혈량이 적은 상태라뇨. 목을 찔려가지고 피가 분수처럼 솟구쳤고 그 데크 밑으로 피가 흥건하게 흐를 정도로 찍혀있는 동영상과 자료들이 남아있어요. 실제적인 증거는 없애버렸다고.
어소까지 했잖아. 어떤 피습 사건에 30분도 안 돼가지고 보통 접근 금지 라인을 치지는 못할 망정 그거를 핏자국을 지우는 범죄 현장을 그것도 경찰이 핏자국을 지우는 짓거리를 하는 범죄를 보셨습니까, 여러분? 국가 저는- 전체가 범죄자들이야. 저는 이 상황을 봤을 때 이것은 어느 정도 사전에 인지되었거나 예고된 상황이고 어떻게 순진하게 봐주더라도 예고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책임성이 있는 총리실에서 이런 걸 낸다고 하는 거는 이 문제를 이 정도 수준으로 덮어라라고 하는 일종의 위에서의 압박이 일어났다고 나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가이드라인 내려졌고, 저는 그 현장을 지운 경찰들이 누구의 지시로 그런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나중에라도 저는 밝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현장 보존을 안 했고 이 현장 보존을 훼손한 측이 경찰이었다라는 점에서 이게 너무나 충격적이고요. 자, 아니, 근데 이거를 물이랑 이런 거 다 어디서 가져왔대? 저 생수를 사온 거야. 옆에 보면 생수를 번들로 사갖고 그러니까 아마 저게 경찰차 같은 데 있었겠지. 아니, 그러니까 저기 전화 받았을 거 아니에요? 야, 빨리 그 현장 치워. 그러니까 자 현장에 지금 사법경찰관이겠지. 지금 정보경찰관으로 섞여 있잖아요. 네. 최소 한 10명에서 20명 가까운 숫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 가덕도 공항 주변에 경찰 병력이 안 간 게 아니야. 저 사람들이 사고를 신고받고 와서 수습하는 애들이 아니라 원래 그 현장에 있었던 원래 사람이다. 현장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현장에 있으면서 경호에는 투입시키지 않았던 거예요, 얘네들을. 응?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가덕도 공항에 20분이야. 사고 딱 나고 20분 만에 저렇게 일사불란하게 경찰들이 모여서 핏자국을 지우는 짓거리를 할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애초에 경호가 없었다. 우리는 경호 대상이 아니다라고 발표한 것부터 말이 이상한 거예요. 따라갔어. 여당 대표가 갔는데 경찰이 아무도 안 따라갔을 리는 없잖아. 최소 컨보이를 했든지 야당 경호를 대표. 위해서든 야당 대표를 의전 서열이 있기 때문에 7위이기 때문에 장관급보다도 높은 의전 서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 따라갔을 리는 없어요. 근데 따라가갖고도 경호를 안 했을 뿐더러 심지어 사고가 일어나는데 제일 처음 한 일이 증거 훼손이었다는 얘기야. 현장 훼손이었다는 얘기야. 이걸 정상적인 범위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아닌 일반적인 사람이 시비가 붙어가지고 예를 들어 칼에 찔려갖고 사고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다 현장 보존은 해요. 그렇죠. 응? 그게 기본이죠. 현장 보존. 옛날에 살인의 추억에 보면 그 살인 현장에 와서도 그 시골에서 형사들이 현장을 답사하는 과정 중에서도 현장 보존하는 거는 기본적인 원칙으로 지켜요. 근데 경찰이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후로도 경찰이 하고 있는 짓거리들은 뭔가 지금 본질에 대한 혼선 내지는 은폐를 위해서 밝힐 거는 안 밝히고 필요 없는 것들은 가짜로 밝히고 2중, 3중으로 얘기를 꼬아가지고 사람들이 이거를 혼선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고가 일어나고 벌써 일주일 가까운 시간이 걸렸으면요. 이미 동선 파악부터 거기에 들어간 각종 비용, 배후, 그리고 그와 관련된 움직임에 관련 현장 검증까지 다 끝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에요. 누구랑 통화를 했는지. 그렇지. 이런 거 다 나왔겠지. 통화기로부터 계좌 내역부터 시작해갖고 밝혀내려고만 했으면 이틀 안에 모든 행적들이 사실상 디지털 증거하고 다 나와야 돼. 이 사람 들어갔던데, 잤던데, 뭐, 카드를 했으면 카드, 그리고 거기에 들어왔던, 입출입 CCTV. 도대체 대한민국 매장에 CCTV 없는 매장이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 도로에 CCTV 없는 도로가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돌아다니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현금 내고 100% 현금 내고 돌아다녔어. 요즘은 택시 안에 블랙박스도 다 있어. 버스 안에 블랙박스도 다 있고. 이 사람 동선 추적하려고 생각하고 했으면 100% 다 나와요. 일주일 차이나 한 달치가 되더라도. 그런데
테러범 그 사람이 이제 살인 미수자가 변명문 언론에 흘린 거 있잖아요. 그거를 또 경찰이 편집해서 흘리고 있다. 그래서 천준호 의원이 비판을 했습니다. 네, 어제 국회 행안위 경찰청 현안 질의에서 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테러범이 경찰에 8쪽짜리 변명문을 제출했다고 하는데 이건 반드시 공개되어야 한다면서 공개되지 않고 일부 언론에 취사 선택해서 흘려지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이와 관련해서 이제 그 내용이 조선일보 이런 데서는 일부 편집돼서 흘러나온 것도 있습니다만 여기에 더불어 붙여서 생각해야 될 또 하나의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어제 오후에 공범 논란이 한참 진행되고 있을 때 이 쪽지를 우편으로 붙여주기로 했던 사람이 뜬금없이 공범으로 잡혀 들어왔어요. 네, 조력자. 조력자라는 이름으로. 근데 그러면 이 사람이 한 약속은 뭐냐면 내가 사고를 치고 난 다음에 이 편지를 붙여주기로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고를 칠 걸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경찰이 이 사람한테서 직접적으로 우편으로 붙여진 이 입장문을 받아서 이 사람을 체포한 게 아니라 네. 나한테는 입장문을 보내주기로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고 그 사람이 알면서도 말하자면 사전에 고지를 안 했으니까 조력자다라는 이름으로 해갖고 이 사람을 갑자기 구속을 시킨 거예요. 이게 근데- 더 이상한 거야. 근데 처음에는 단독 범행이라며. 그리고 아니잖아. 그러면 이렇게 되면 아닌 거잖아. 도와준 사람이 뭔가 도와준 사람이 있는 거잖아. 그럼 결과적으로 나는 이 사람을 갑자기 들이밀어서 잡아들인 거는 알고 이 있는 사람은 70대야. 구체적인 진술이 나오기 힘든 사람인 거야. 알고 있었다 어쨌다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조력자가 없다 단독 범행이라고 하는데 지금 차 실어다 준 얘기부터 시작해서 벤츠 차주 나오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봉화마을에서 실어다 준 사람 증언 나오고 막 이렇게 되니까 아니 이상한데? 이거 조력자 없이 이게 가능한 노인이야? 60대 후반이? 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조력자는 있었어 라고 하면서 비슷한 나이 또래에 있는 내가 보기에 그냥 말동무야. 내가 이런 짓 할 거고 내가 이러면 나중에 내 입장문 보내줘 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 입장문이 이 사람 통해서가 아니라 체포되자마자 이미 경찰이 갖고 있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실 제공한 것도 없고 그냥 이 사람 얘기를 들어줬던 말동무에 불과한 70대를 갑자기 조력자라고 지금 끌어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진정한 조력자는 누구냐? 지금 실어다 줬던 사람이 이재명 지지자라고 하고 또 갑자기 벤츠 차주가 나오니까 벤츠 차주에 대한 인터뷰가 추가로 나오고 그러면서 그와 관련된 조력자의 내용들로 물타기를 지금 또 시도를 하고 있어요. 자, 조력자라고 드러난 사람 한 명씩 봅시다. 먼저 봉화마을에서 평산 책방까지 실어다 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실질적으로 여기 민주당의 지지자이기도 하고 또 이 사람을 민주당 지지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평산마을 가실 분 해갖고 일종의 카풀을 한 사람이야. 가실 분은 아니고 이게 말하자면 그 자기가 태워달라고 했어요. 카풀을 하는 마음으로 이 사람을 태워준 거야.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동지 의식을 갖고 태워준 거죠. 우리가 광화문에 만나서 방송 나누고 피켓 나누고 따뜻한 음료 나누듯이 그런 마음으로 태워줬는데 이 사람 증언은 그거잖아. 태워서 말을 시켜보니 사인에 집착을 한다. 사인을 못 받아서 큰일이다라고 하면서 사인에 집착을 이거는 어떻게든 근접거리로 접근하려고 하는 의도가 강했다는 거고요. 그 이외에도 그럼 도대체 지금 사시는 데는 국회의원이 누구예요? 민주당 국회의원으로 누가 있어요? 물어보는데 그런 거 전혀 모르더라는 거야. 충남 아산을의 강훈식 의원인데 관련 정보를 물어봤더니 잘 모르는. 예를 들어 의원이 아니라 네. 다른 국짐 의원이고 지역위원장 모를 수도 있지. 그렇죠. 뭐 현역이 아니라 그러면. 모를 수 그 현역이 민주당이고 웬만큼 이름이 있는 중진이에요. 강훈식 정도 되면. 그러게 이름 있는 사람인데. 근데 자기는 강훈식이 자기 지역구의 의원인지도 잘 모르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했다는 거지. 그 오마이뉴스에서 이분을 인터뷰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봉화마을에 갔다가 이제 평산마을로 이동하려고 하는데 주변에 있던 이 김진성이 다가와서
나도 가야 되니까 태워달라. 그리고 지인한테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꼭 사인을 받아야 한다. 라고 사인을 못 받았다고 해서 하루 더 있게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게 의아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뭐 지지자라고는 하지만 충남에서까지 와가지고 같이 동행을 해서 이재명 대표를 따라다니다가 사인을 못 받았네요. 그것 때문에 하루를 더 묵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이상하기도 했다는 거죠. 네.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의 이제 동정이 여러 가지 카메라를 통해서 며칠 동안 계속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마스크 쓴 청년하고 뭐 얘기를 나누는 장면부터 시작해갖고, 칼질 내는 연습하는 장면부터 뭐, 여러 가지 동선들이 다 노출되고, 심지어는, 우리 빨대죠. 빨대라 하면 안 되나? 우리 서은석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도 차량 앞에 서은석 최고위원이 서 있고, 이 사람이 그 뒤에 바로 서 있는데, 이재명 대표에 접근하려다가 서은석 의원하고 육체적으로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접근을 못하는 사진도 있어요. 그러니까 서은석 의원이 이재명 대표 차 타는 그 동선을 막고 있었고 바로 등 뒤에 이 사람이 서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도 피켓이랑 종이를 들고 있어. 내가 지금 생각해서 만일에 이 사람이 단순하게 이재명 대표만을 노린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노렸다고 하면 서인숙 의원은 바로 등 뒤에 나중에 사진 자료를 참 준비 안 했으니까 한번 보여드릴 건데 그대로 노출이 돼 있었다는 거예요. 등 뒤에 이 범인한테. 그러니까 그런 류의 위험한 접근들을 계속 시도를 했던 정황들이 보여지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발적인 게 아니야. 얘는 오로지 이재명만 노린 거고 이재명을 노렸을 때 그 후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얘기한 이낙연도 건배했던 한동훈도 이따위 내용을 피습 30분도 안 돼서 내놨던 총리실도 다 이상하다는 거야 지금. 전체적으로 다 이상하죠. 그래서 일단 이분이 생각할 때는 얘는 이상한 새끼라고 생각을 했고 경찰한테 사고가 일어나자마자 나 그 사람 태워다 준 적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 경찰은 잡았으니까 크게 문제 안 됩니다 하다가 나중에 가갖고 다시 연락이 왔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태워다 준 이재명 지지자다라고 얘기가 나면서 갑자기 이 사람이 한때는 벤츠 차주로 오해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벤츠 차주가 아닌 게 밝혀지니까 벤츠 차주를 또 금방 또 찾아냅니다. 그래서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인터뷰가 내용이 있어요. 이제 많은 분들이 벤츠 차주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면서 JTB 이 양반이 이제 했으니까 벤츠 차주 정체가 밝혀졌다라고 생각하는데 J컴퍼니가 자, 중요한 거는 이 J컴퍼니가 먼저 인터뷰를 할 때까지도 이 사람이 경찰의 조사를 받았나 안 받았나라고 하는 내용은 안 알려졌다는 거예요. 즉 평산마을까지 태워다 준 거는 실제적인 사건하고 큰 관계가 없는 그 앞에 건인 거고 사실은 이 가덕도 인근의 숙소까지 데려다 줬다고 하는 벤츠 운전자가 훨씬 더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확실하게 경찰에 가서 진술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인터뷰 안에도 벤츠 탄 사람이 벤츠 차주하고 조카가 같이 동승을 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을 태워갖고 간 내용에 대해서 경찰에 진술을 했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것은 구체적인 진술이 없어요. 아니 했대요. 이게 경찰이 얘기를 안 한다고. 경찰이 얘기를 안 하지. 경찰이 이 사람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한다고. 더 중요한 사람인데 더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왜 이 범인을 태워줬느냐에 대한 동기의 부분이에요. 난 첫째로. 나 이분을 의심하진 않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가덕도 인근에 사는 주민인데 벤츠 S클래스를 탈까라는 부분도 난 의심 안 하고요. 이분이 혹시 무슨 종교를 가진 건 아닐까라는 부분은 전 의심 안 해요. 인터뷰 내용만 갖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덕도 주민인데 가덕도에서 살고 있어. 네. 밤에 자기 혼자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자기 집 주위에 말하자면 생전 처음 본 거동 이상자가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사람이 마을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이 사람을 실어다 내주기 위해서 이게 가덕도로 가는 게 아니라 가덕도에서 숙소까지 이 사람을 싣고 나온다는 겁니다. 때려주고 자기는 다시 집에 가야 된다는 건데 정말 의도가 그런 의도라 그러면 세상에 이런 선한 부자가 없는 거죠. 응? 내가 아니, 근데 나는, 아니, 나는 그냥 인터뷰만 갖고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고 난 상황에서 네. 자, 얼마를 태워다 줬겠어요? 최소 1시간은 못 되더라도 그 이상의 뭐 그 안에 있는 시간만큼 좀 자기 조카랑 같이 탔대요, 또. 그러면서 누가 운전했냐니까 조카가 운전했다고도 했다가 본인이 운전한 것처럼도 얘기해. 좀 애매해. 누가 운전했는지 잘 모르는데 두 사람이 같이 탔대요. 그래서 그 사람을 둘이서 한 명을 태우고 가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를 안 했다는 거. 그 인터뷰 보면 별말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치? 그 평산말 그 태워준 거기도 별말 안 했다고 하긴 했거든요. 비슷하게. 아니, 그러니까 별말은 안 했죠. 이 사람은 최소한 그래도 어디 거기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 의원은 뭐 활동이 어때요? 뭐 이런 얘기라도 했는데 이 양반은 처음 보는 60대 고동 이상자를 태워서 이 사람이 우리 동네에 있으면 안 될 사람 같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을 갖다가 우리 동네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다른 동네로 데리고 나가서 거기다 내려놓으면서 뭐 하는 사람인지 왜 왔는지 구체적으로 여기 와서 뭘 하려고 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나도 안 했다는 거야. 하나도. 별 얘기 없다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를 누가 원해서 거기다 내려줬냐에 대한 부분도 빠져 있어요. 그분이 그냥 차주가 내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차주가 생각을 김진성이 해갖고, 내려달라고 한 게 아닙니다. 차주가 생각을 해갖고 내려줬다 그러면 내가 이상한 사람을 하나 태웠어. 그래서 이 사람을 빨리 자야 되는데 어딘가 내보내기 위해서 자야 되는 데다가 내려줬다 그러면 네. 매우 대중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서 모텔이 많은 지역에다 내려줬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소한 여기가 무슨 지역입니다라고 설명을 했다든가 아니면 당신 어디 가서 잘 계획입니까? 내지는 숙소는 알고 오셨습니까? 라고도 얘기를 해봤을 것 같은데 그런 거 없이 알아서 내려다 준 지역이 여기라는 거죠. 근데 정말 희한하게 이 사람의 정체가 밝혀지기도 전에 이 사람이 내려준 이 범인에 대한 CCTV가 두 개 언론사에서 동시에 터져요. 즉 벤스의 정체가 나타나기도 전에 이 사람이 내려준 상황 안에서 언론사 두 군데서 이미 이 사람에 대한 희한한 CCTV를 이미 확보하고 있었다는 거야. 이게 가능해요? 우리는 벤스를 영상 보고 알았는데 그러면 애초에 이 사람이 여기서 자고 갔다라고 하는 여기가 숙소였다라고 하는 정보는 누가 줬겠느냐는 거지. 우린 처음에 경찰이 줬을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경찰이 여기서 자고 갔다라고 얘기를 해줬으니까 그래서 언론사가 뒤늦게 가갖고 동네를 뒤져가지고 CCTV를 확보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뉴 탐사가 알아본 그리고 경찰이 제시한 숙소를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그 숙소는 이 내려준 숙소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지역이었어요. 같다고 주장하는 차로 지역이. 8분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60대 후반 노인이 걸어서는 갈 수 없는 사실상 제대로 된 모텔촌이 아닌 지역에다가 이 벤츠는 내려줬고 놀랍게도 이 사람은 여기서 내려서 건물 안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그와 관련된 CCTV가 있어. 근데 거기서 자진 않았다는 거야. 그러면 도대체 이 CCTV를 찍은 조선일보와 헤럴드는 저 위치에 내려준 저 사람의 동선을 어떻게 알고 접근한 거야? 경찰은 사실 저 CCTV에 나오는 저 위치를 한 번도 공개적으로 특정해 준 적이 없어요. 심지어 이 건물에 경찰은 와보지도 않았대요. 이 건물은요, 실제적으로 복합 상가인데 전체가 모텔이 아니고 5층만 모텔인 건물이에요. 그 4층에 식당이 있고 2, 3층에는
뭐 노래방이 있고 마사지 샵이 있고 1층에 커피숍이 있는 그런 건물이었단 말이야. 근데 여길 잘하고 내려준 거예요. 이렇게 친절하신 분이 가덕도에서 어떤 신원불명자를 이렇게 편하게 주무시라고 데려다 줄 정도로 친절한 분이 모텔촌하고 전혀 상관없는 데 내려줬고, 심지어 이 사람은 안에 들어갔어, 건물 안으로. 그 나온 건 없는데 들어간 것까지 확정해가지고 CCTV가 다 나왔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여기를 들어갔고 여기에 있는 거를 미리 공개를 했는지. 그러니까 CCTV는 조선이 5일날 이미 공개를 했고 이 사람이 벤츠를 타고 여기다 달다 준 건 8일날 공개가 됐는데 어떻게 이 CCTV가 존재하는지 알 수 없는 미스터리가 또 꼬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는 그 정치시사 그 J컴퍼니 인터뷰 듣고 나서 이분 거짓말하는 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 말대로 가덕도에 있는 주민들 대부분 아는 사람이고, 그리고 자기는 거기에서 뭔가 장 같은 것도 하셨고, 이분이 그래서 수상한 사람 거기 있는데 거기 있으면은 8시에 차도 없고 거기 가덕도 불도 다 꺼지고 이러니까 그 사람이 물어봤대요. 물어봐서 여기 뭐 잘 데 없냐고 했는데 여기는 펜션 한 40만 원이니까 나가면 있는데 그냥 타고 갑시다 해서 그렇게 갔다. 저는 선의로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왜냐면 인터뷰에서 거짓말을 했다고 하면 사실 뭔가 이세창이나 뭐 저기 누구야 여기 저 다른 사람들처럼 쉽게 말해 연기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난 거짓말이 아니라고 보는 거잖아. 아니 연기력이 뛰어나도 그렇게 거짓말을 그렇게 뛰어나게 할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어요. 뭔가 말하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다던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물론 그게 다 거짓말이면 내가 완전히 속은 거겠지. 근데 사전 준비가 잘 된 거지. 그러니까 인터뷰 나는 내용만 하자고. 그렇게까지는 난 생각이 안 들더라니까. 그 사람이 진실로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진실이면 이분은 가덕도에서 졸라 돈을 잘 벌고 있는, 아직 개발도 되기 전인데 졸라 돈을 잘 벌고 계신 지역 유지인 거고, S클래스를 타시면서도 이러한 선행을 베풀 수 있는 정말 훌륭하신 분이야. 나는 정말 좋은 정보 믿고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부산에 저는 그런 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 살다가 와서 그런가? 그래, 그 부산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하지만 그 과정 중에 무건수행을 했다는 거는 난 이해가 안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부터 중요한 거예요. 뉴탐사가 밝힌 내용인데, 실제 뉴탐사는 거기가 숙소인 줄 알고 거기 가서 숙소 여관 주인한테 물어봤다는 거야. 근데 거기는 5층만 여관인데다가 여관 주인이 실제로 지키고 있었고, 심지어 그날은 1월 1일이라 장사도 잘 안 됐기 때문에 자고 간 사람은 다 안다는 거지. 근데 이런 사람이 자고 간 예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여기에 이 사람이 와서 자고 갔으면 경찰이 와갖고 확인해라도 했을 거 아니야. 여기서 자고 갔다고. 아니라는 거야. 경찰이 밝힌 숙소는 그보다 차로 8분 이상 걸리는, 걸어서는 2, 30분 걸리겠죠? 다리 건너서 한참을 가야 되는 번화가였고, 그 번화가에는 모텔들과 식당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인데다가, 거기에는 그날 그 지정했던 여관 주인은 실제 그런 사람이 와서 자고 갔는지도 잘 모르겠고, 경찰이 찾아오기는 했으나 자기한테 자고 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저기 찔러보는 것 같은데, 여기저기 다 물어보고 다니는 것 같던데요?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러면 경찰이 실제로 범인한테 진술을 받아서 자고 갔다고 얘기를 하면 확실한 거 아니야. 뭘로 지불했냐? 언제 들어갔냐? 또는 언제 들어가서 언제 나왔냐라는 것만 갖고도 얼마든지 특정을 지을 수 있는데, 경찰이 그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여긴가 저긴가 찾고 다녔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는 명확하게 딱 하나예요. 동선을 감출 의도 말고는 이러한 상황이 나오질 않습니다. 언론과 경찰이 짝짝꿍을 맞춰가지고요, 지금 범인의 동선을 지우고 있어요. 왜 지울까요? 저는 그 동선 안에 진짜 이 사건을 뒤에서 배후 조정을 하고 자금을 지원하고 범행을 지시했던 그 배후가 드러나는 걸 막기 위해서 이 동선들을 지우고 있다. 공범하고의 접촉 흔적을 지우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 생각에 동의하고,
저는 그래서 사실 부산에 왔을 때, 처음에 부산에 도착했잖아요. 이분이 처음에 부산에 도착했다가, 뭐, 봉화마을, 평산마을 갔다가, 울산에 갔다가, 부산에 왔다가, 부산을 2번 왔어요. 그러니까. 2번 다 아는 사람이 없는데, 부산을 2번을, 처음 온 것도 부산이고, 가덕도 가기 전에 온 것도 부산인데, 그 부산에서 누구를 만난다가 더 중요한 것 같은데. 근데 그거는 밝혀진 바가 없죠. 그래서, 성 작가님 말씀대로, 이상한 건 이거예요. 조선일보가 왜 CCTV를 공개를 했을까? 그리고 여기 자지도 않은 데를 CCTV 공개를 했을까? 그리고 이 사람은 왜 여기서 안 자고 딴 데서 잤을까? 거기 그게 비는 거죠, 계속. 저는요, 사건 전날에 여기서 내려서 들어가는 CCTV는 뭐 사후에 확보를 했던 사전에 계획을 했던 이 사람의 동선을 지우기 위한 고도의 수책이었던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경찰이 밝힌 M모텔, 이제 뉴탐사에서 직접 가서 확인을 해줘서 경찰이 밝혔던 M모텔도 사실은 숙소가 아닐 가능성이 더 높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추정합니다. 다른 지역 안에서 범인과 조력자가 다음날 범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에 대한 모의를 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 장소와 주변의 동선을 지우기 위해서 지금 이런 짓거리들을 벌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모텔의 그 주인도 봤다고 하니까 아닌데요. 아니에요. 자기는 못 봤다는 거야. 근데 그러면 경찰 발표는 거기니까. 그럼 경찰은 구체적으로 거기서 잤다는 데 대해서 자, 이 사람이 현금을 내고 잤는지 카드로 계산을 했는지 얼마든지 밝힐 수 있거든. 공짜로는 안 지어줬을 거 아니야. 모텔에서 잤는데. 돈을 냈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그 다음날 아침에 모범 택시 타고 갔대요. 움직였대요. 뜬금없죠? 모범 택시는? 네, 범행 3시간 전에 모범 택시를 타고 모텔에서 출발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겁나 일찍 출발한 거예요. 모범 택시. 3시간 전이면 네. 최소 2시간 반 전에 도착하려고 모범 택시를 타고 나갔다는 건데 자, 이렇게까지 부지런할 이유가 있을까 싶어요. 오전 7시 35분쯤에 택시를 탔다는데 그 시간이면은 거의 이제 해가 뜨기 직전? 그 정도거든요. 어둡거든요. 아니, 이재명 대표는 11시 그쯤에 올 걸 뻔히 자기도 동선을 알고 있는데 왜 7시 반에 나와갖고 모범 택시를 탔는지도 의심스럽고요. 모범 택시를 탈 만큼 이 사람이 여유가 있었나도 의심스러워. 그건 결국 모범 택시를 타고 어디를 갔을 가능성이 난 더 높다고 생각하는데, 좋아요. 부지런하니까. 악인들은 부지런하니까 일찍 답사하러 갔겠죠. 답사. 아니, 어디로 올 줄 알고 허허벌판에서 어제도 가덕도 간다고 했으니까. 명명이 어떻게 올 줄 알고 어떻게 그걸 시뮬레이션 하려고. 아무튼 이런 그 말이 안 되는 과정 중에 제일 중요한 거. 이제 자는 여관들 자체도 지금 경찰은 정확하게 특정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경찰이 주장한 M모텔인데 M모텔에서 확실하게 잤다 그러면 카드 영수증이나 그와 관련된 여관 주인의 증언을 확보를 했었는데 여관 주인한테 확인을 안 했다는 거 아니야. 네. 자고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다른 데도 물어보고 댕기던데요. 그럼 뭐냐면 자는 데는 알지. 범인이 얘기를 해줬으니까. 근데 이 자는 데를 감추기 위해서 어디서 잤다고 하는 게 그림이 맞을까? 이 여관 저 여관 답사하고 댕겼다고 보는 게 맞지 않냐는 거지. 그리고 그 인터뷰, 어제 뉴탐사 인터뷰 보면 조선일보 기자가 CCTV 어디에서 확보했는지 말 안 하거든요. 그리고 아마 그게 여기서 경찰일 것이다. 라는 이제 그리고 중요한 거 또 의심을 있어요. 할 수 있지. 여기서 잤다는 거 확인했냐? 확인 안 했다는 거야. 그럼 자지도 않은 데를 갔다가 숙소라고 자신 있게 발표한 거 뭐냐? 저한테 취재하지 마세요. 네, 저희 그만 끊습니다. 이거는 기자가 미치지 않고서는 이런 자신감이나 책임감 없이 뭔가 흐리려고 미치지 하는 거야. 않고서는 이런 기사 못 써요. 뭔가 눈을 흐리려고 하는 거야. 누구한테 야 이렇게 내라라는 지령을 받고 이 CCTV 그래서 내가 그 CCTV 어제 볼 때 얘기한 거 아니야. 저거는 CCTV라고 보기 힘들다. 저건 방범 카메라인데 그나마도 편집을 했거나 자르는 카메라다 저거. 네. 라고 주장을 했고 그건 사실일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적이 내려주고 들어가는 장면이 있을 것이라는 걸 안 경찰이 거기 가갖고 CCTV 확보하라고 했겠지. 그러면 이거예요. 이 범인은 들어갔다가
숙소가 지랄 같았든지 애초에 다른 목적이 있었다든지 거기에 비치는 게 목적이었다고 치고 지금 있는 번화가로 옮겨갔어. 범인이 뭐 저녁을 굶었겠어요? 어디선가 저녁을 먹었을 것이고 숙소에서 잤을 것이고 거기 아침에 출발을 했을 거기 때문에 자 여기 내려준 8시, 9시 이후의 시간부터 그 다음날 아침 7시까지의 동선을 밝히는 게 제일 중요한 수사입니다. 전혀 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경찰은. 분명히 전날 밤에 공범을 만났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는 뭐 각종 경비부터 뭐 여러 가지 사안들 그리고 차후에 어떠한 형태의 대가 부분 그리고 잡힘을 어떻게 말해야 될 때까지 세심하게 교육을 받았을 겁니다. 왜? 이 사람이 누구의 사주를 받았다는 전제하라고 하면 지금 범인은 시종일관 행성수설을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자신이 범죄를 저질렀고 그러면서 자기 얘기도 안 해요. 모든 내용은 8장 종이에 다 적어놨다. 그것만 봐라 라고 하고 있는 거죠. 변명문만. 근데 그 변명문이 지금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재명 대표가 살아있기 때문에. 만일 돌아가셨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딴 얘기 필요 없어요. 그냥 이 사람이 범인이고 애초에 이러한 정치적 성향으로 해갖고 이렇게 해서 죽였다라는 걸로 해갖고 그냥 끝내버리면 돼. 살아있다 보니까 이제 배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든 배우를 덮어야 되니까. 애초에 만일에 이 새끼의 테러가 성공했다고 치면 얘는 입 딱 닫고 그냥 모든 거 뒤집어 쓰고 10년형 받는 걸로 가고 뭐 이런 식으로 갔을 거예요. 10년형 받을 걸 각오하고 그런 식으로 해갖고 여론조사로 문매로 인신공격 해가면서 얘 하나 공격하는 걸로 끝냈을 거예요. 살아있다 보니까 이게 정치 쟁점으로 이게 정치 테러라는 쪽으로 옮겨가는 거야. 단독 행동으로 갈 수가 없는 상황이 생긴 거고 이와 관련한 사안이 생기다 보니까 이태원 때하고 똑같은 사고가 생기는 겁니다. 별일 아니라는 식의 총리실 발표가 먼저 내려오는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마치 저는 케네디 암살 사건하고 되게 비슷하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미국에. 케네디 암살 사건 오스왈드 뭐 잡혔습니다만 경찰의 이송 과정 중에 잭 루비한테 총 맞아 죽죠. 잭 루비 감옥에 잡혔습니다만 감옥 안에서 의문사다였죠. 그래서 결국은 누가 뭘 했는지 몰랐는지 모르는 누가 상태에서 시켰는지 끊겨져 몰라.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거 관련 문건이 해대가 됐는데도 알 수가 없어. 저는 만일에 이재명 대표가 돌아가셨으면 이 사람도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윤희근 경찰청장이 어제 또 뭐라고 했냐면 이거 흘리는 거에 대해서 테러범 변명문을 언론에 편집해서 흘리는 거에 대해서 항의를 하니까 다 공개하라고 하니까 그게 저희 경찰발이라면 저희는 100% 제가 잘못했다고 말씀드린다. 다만 그 8쪽짜리 메모가 언제 어느 타이밍에 공개되는데 좋을지는 수사팀에서 지금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암살 성공을 가장을 해서 이제 변명문을 그렇죠. 해놨는데, 그게 아니었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야, 이거 빨리 편집해서 내보내. 이거 그대로 나가면 큰일 나겠다. 조금씩 흘려. 예. 그래서 결론은 범인이 나와야 돼요, 재판정에. 재판정에 나와가지고. 아니 변명문 이거 다 공개해야지 남기는. 당연히 공개될 거고요. 싹 다 공개해야지. 변명문의 입장에 맞춰갖고 이 사람이 그만큼 치열한 뭐 정치적 성향이라든지 개인적인 준비를 했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진술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리고 왜 타이밍을 지들이 재고 있어? 정치질 하겠다는 거 아니야 이거. 근데 지금 봐봐요. 67세 뭐 전직 공무원 노인인 건데 만일 이 사람이 노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요즘 67세를 누가 노인이라고 해요, 그럼 솔직히. 그 67세 나이축은 너무 날렵했지, 피습장표는.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진짜 공개적으로 변호사나 검사가 털어대기 시작한다고 치면 과연 이 사람이 제대로 지금 있는 상황을 혼자서 감당할 만큼
지금 있는 배우를 완전히 숨겨놓고 그와 관련된 그 배우를 덮어줄 수 있을 만큼 제대로 진술할 수 있을 정도의 훈련과 교육이 된 사람일까요? 나는 아니라고 봐요. 현장 검증만 시켜봐도 금방 나올 일이거든요. 아예 지금 무슨 취재를 하고 있고 무슨 내용을 조사하고 있는지 일절 내용 발표를 안 해. 심지어는 공개되어 있는 증거까지도 얘기를 안 하고 있고 계속해서 엉뚱한 데 변죽만 때리면서 계속 거짓말로 뭔가를 감추는 데만 급급하고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 벤츠가 내려준 저 시간 9시 이후의 시간부터 아침에 모범 택시를 탄 시간 7시까지 어디에서 누굴 만나고 저녁을 먹고 숙소를 가졌으며 누구와 같이 있었는지에 대한 동선, 혼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럼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었느냐에 대한 범행 전날의 이 동선이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겁니다. 근데 얘네들은 이거를 청담동 여기 스캔들 덮듯이 엉뚱한 집구석과 엉뚱한 증언을 가지고 만들어내려고 조작질을 또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저는 최초에 부산에서 누굴 만났는지 너무 궁금해요. 왜 부산에 왔는지. 그렇죠. 왜냐면 바로 진영에서 평상 봉화마을 바로 갈 수 봉화마을 있었는데 갈수 있었는데. 왜 부산까지 내려와서 봉화마을 다시 갔겠느냐는 거지. 돈이 썩어나서 그러진 않았을 거고 분명히 이에 대한 모종의 어떤 그 컨트롤 타워를 하고 있는 인물이 부산 지역에 있다. 그리고 이 인물이 계속해서 얘한테 뭔가를 지시하고 있다라고 밖에 얘기가 상상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아니, 근데 원래 이런 사람이 잡히면 뭐 마지막 통화는 누구였다라든지 아니면 평소에 어떤 걸 검색하더라든지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게 없어. 살인범이나 이런 사람 나오면 뭐 평소에 뭐 살인하고 안 걸리는 법을 검색해 몇 차례 검색했다 이런 거 숫자까지 다 나오는데 지금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너무 이상해. 그러니까 압수수색을 했으면 관련된 통장 뭐부터 돈 거래 통화 내역 휴대폰이 석 대나 된다며. 월세도 못 그 와중에 내는데. 연합뉴스에 33석대라고 잘못 내가지고 전부 다 받아 쓰는 바람에 휴대폰 33대라고 다 오버를 단체로 다 냈어. 아니 근데 33대는 그 원래부터 불가능한 거라 이 새끼 가지고 또 다니는 게 사기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저기 기자면 취재를 하세요. 제발 조선일보 베껴 쓰지 말고 남의 기사 베껴 쓰지 말고 그게 무슨 기자야. 베껴 쓰더라도 확인을 좀. 그러니까 취재를 왜 안 해? 아니 33대가 네가 봤을 때 이 사람이 무슨 휴대폰 팔이도 아니고 휴대폰을 판매하는 사람이 아닌데 대포폰이 아니면요 뭔가 이- 이상하잖아요. 자기 명의로 최대한 개통할 수 있는 게 6대 안팎입니다. 각 통신사별로 2대 이상을 못 내고요. 할부를 끼게 되면 더 추가로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할부로 해갖고 사면 모를까 200만 원씩 돈 주고 자기 돈으로 휴대폰 낼 수 있는 사람 많이 내야 6대 재벌 총수는 9대 낼 수 있어요. 근데 33대라고 하는 걸 갖다 받았었다고? 받아 썼어요 다. 정말 상식 없는 새끼들이에요, 그런 것들은. 아, 하여튼 참. 아무튼 이상하다. 상황이 이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저는 총리실입니다. 총리실이 이런 내용의 일보도 아닌 2보를 냈다라고 하는 거는요. 근본적으로 이 상황을 서울의 총실 축소시켜야 되는 거지. 거의 실시간으로 받아보고 있었거나 아니면 애초에 이런 사건이 났을 때 이렇게 내보내라라고 하는 매뉴얼이 있었거나 아니면 총리실을 우습게 보고 경찰도 소방도 현장에 있는 어떤 언론이나 모든 보고 체계들이 다 거짓말로만 총리실에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이 부산이고 경상도 지역에서 범행을 저지를 계획을 세운 것 자체가 저는 지역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를 그렇지.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부산이었을까? 그러니까요. 충남아산 살아 사람. 그러니까 그러면서 충남 사람을 동원한 것도 그러니까. 일종의 계획적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충남과 부산이라고 하는 지역은 일종의 지네들이 생각하는 이 수성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나중에
나중에 여론몰이를 하거나 이걸 수습하는 과정에서도 지네가 유리할 거라고 생각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러니까 그럼 만약에 아직까지 멀리 가는 거고 수도권이나 난리 나지. 이런 데를 고르지를 않았다는 폭발해버리지.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그 시각에 대해서 총리실이 이렇게 나섰다. 아니 포탄이 떨어져도 4시간 후에 보고되는 우리나라에서 그 가족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실제적으로 보고를 하려고 치더라도 말 그대로 휴먼트 아니면 보고가 안 돼요. 이게 무슨 사람들이 육성 보고하는 거 전화 보고 아니고서는 이 시간대에 어떻게 이게 나가겠습니까? 그 내용이. 근데 거기에 보고하는 놈들이 다 거짓말만 한 거야. 소방도 거짓말하고 경찰도 거짓말하고 언론도 거짓말하고 거기 관계 공무원도 다 거짓말을 할 정도 되면 총리실은 병신인 거고요. 애초에 총리실이 정상 보고를 봐서 지들이 바꿔치기를 했던가 아니면 뭐가 올라와도 이 매뉴얼로 나가기로 한 게 준비돼 있었다고 보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보고문이고요. 이런 보고문이 나오고 여기에 맞춰서 언론이 따라쓰기를 갔다고 하면 이건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단순한 어떤 정치의 불만을 가진 소규모 집단이 연루된 게 아니라 진짜 엄청난 규모의 정치적인 암살 배후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까지 이제 저는 의심해 보기 시작하려고 합니다. 맞아요. 윤재희님께서 이번에 이성균 배우 죽고 나서 협박범에 대한 기사가 엄청 나던데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협박범에 대해서 다 털렸거든요. 근데 되게 희한하죠. 야당 대표를 암살하려고 한 용의자에 대해서는 모든 게 함구돼 있어요. 희한하죠. 이것도 사실 우리 측의 유튜브나 우리 측 언론이 뉴탐사를 비롯해가지고 직접 조사한 거 때문에 사실 퍼진 부분들이 있지. 그럼요. 기성 언론 레거시 미디어에서는 이 사람에 대해서 철저하게 함구해주고 있어요. 이 현장에 대한 피습 영상이라든지 관련된 그 각종 그 현장에서의 그 피 흘렸던 사진들, 그 사람들의 어떤 이런 영상들이 없었다고 치면 만일 레거시 미디어에서 그냥 경상이고요. 조금 긁힌 정도인데 막 이렇게 됐어요라고 얘기했으면 진짜로 그렇게 사람들이 믿었을지도 모르고요. 이제 진짜 부산대 병원으로, 왜냐면 여기에서 부산대 병원으로 옮긴 것 자체는 난 또 이상하게 생각이 되더라고. 가까운 병원들이 있었고, 비슷한 병원이 4개가 있었는데, 왜 부산대로 갔나 싶기도 하고, 만일에 부산대에서 열상이라고 해갖고 시작해서 수술을 했다가, 어떠한, 정말 상상하기도 싫지만, 의료사고로 인해서 치명적인, 사망이 아니더라도, 치명적인 후유증 같은 게 생겼다고 하면, 이재명 대표 자체, 정치인 인생 자체가 끊어질 뻔 했었던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저쪽 애들의 폐악질이 기존에 왜 우리가 그래도 금도라는 게 있었잖아요. 이제는 금도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쪽이 더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은 정말 상상치도 못했던 엄청난 일들이 충분히 벌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벌레들이 와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우리 인재영의 유청경이 현장 지휘를 하면서 자작극을 전체적으로 지휘했다고 보수 유튜버들이 지금 이거를 쓰고 있어요. 천벌 받는다, 네. 진짜. 그리고 목숨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거를 전제를 해갖고 유청경이 영입이 됐고, 요 작업들을 전체 지휘했고, 배후에 유청경이 지휘하는, 경찰 청년들부터 조력자들이 있었네, 어떤, 이런 개소리들을 지금 치고 있습니다, 보수 유튜버들이. 진짜 천벌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도 밝혀져야 될 게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생각하시는 건 뭐냐면 이건 명백한 피습이고 공권력이 동원돼서 사건을 조작해갖고 덮으려고 하고 있고 현장이 훼손됐고요. 총리실은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어요. 국가 전체가 범죄 네. 집단이 돼가고 있어. 이제는 이 나라 전체가 사실은 이 정권 전체가 이 사건의 배후가 아닐까라는 의심을 해보게 되는 정도에까지 왔다니까요.
이재명 대표 잘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정권 하에서는 공권력뿐만 아니라 언론도 믿을 수 없고 우리 쪽 지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저는 사실 무서워, 이제. 무서워요. 네. 예, 무섭습니다.